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의 노영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방중 외교가 정말 빛이 나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과 함께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은 쿠키뉴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정계현 정치평론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픽스의 멋진 기자님이십니다. 이경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멋져 보이려고요. 예. 박수 치는 게 다 북한식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막 박수를 해야 돼요. 막 기분 좋아서 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막 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왜 그러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저한테 뭐 감정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아이, 뭔가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저런 외부 세력에 제가 넘어가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방중 외교가 정말 우리는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자들과의 깜짝 간담회라 그래야 되나요? 오찬이라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이제 만들어진 자리에서의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참 여러분들께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 첫 번째 중국에서 급하게 연락 왔다 청와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방중하게 됐다 이제 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갑자기 중국으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됐는지 이게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사실은 갑자기 이제 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 얘기를 한번 조금 뉴스캐스터님께 들어볼까요? 제가요? 네. 아니,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제가 말해도 됩니다만. 말해도 됩니다. 네, 지금 네. 3박 4일 동안 일정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성공적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시면서 또 동포분들 만나시고 그리고 중국의 1, 2, 3위 권력 1, 2, 권력 3위를 1, 2, 3위. 네. 예, 다 서열 전부 1, 2, 다 3위. 만나면서 그동안 뒤틀렸던 한중 외교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외교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뭐 이 준비에 이를 갈았다 이경 기자님 얘기하세요. 제가 실은 처음에 이거 취재를 하다가 이게 걸린 거거든요. 하다가 걸린 건 처음에 취재 뭐였냐면 무슨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청와대 이제 대변인 한 분, 부대변인 두 분이 두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 통화 다 안 됐어요. 한 명은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순방이 따라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서실장한테까지 전화했더니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가 이런 질문 하는 기자는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 게 뭐냐. 이게 순방을 가기 위해서 벌써 일본 순방을 가기로 되어 있다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는 아니지만 그 정보는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을 찾아보니까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언론 중에서도 니폰 언론을 찾아봤죠. 혹시 제가 드렸는데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방문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알고 급하게 부랴부랴 우리가 순방 가는 날 바로 직전 2주 전에 연락이 왔답니다. 일본 가기 전에 중국부터 들려. 네, 와. 그렇게 해서 이게 이번 순방이 되게 엄청나게 잘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과 중국에서 2주 동안 이거를 아주 이례적으로 짧게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팩트로 하나 제가 이제 건져왔고요. 중국에서는 왜 일본 가기 전에 먼저 들러 왜 그랬을까요? 국제적으로 정서가 좀 뭔가 혼란 속에 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을 잡은 거죠. 일본 가기 전 대한민국 우리나라 먼저 와라.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그런 게 있대요. 잠시만요. 서해 구조물 문제였어요. 서해 구조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난 11월에 에이펙 경주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살짝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재명이 협상과 설득력과 외교의 기술이 발휘를 했던 거다. 그래서 이번 만남에서 이렇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좀 길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가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실제 중국에서 이제 원래 1월 4일 날 네덜란드 총리가 방문하게 돼 있었어요. 미리 이제 예상돼 있어. 그건 국빈 방문은 아니고 이제 실무 방문으로 이제
회담이 성사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미 성사돼 있었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딱 이루어지니까 1월 4일 날 중국에서는 첫 해외 국빈 방문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라고 방침이 섰고 그럼 가장 먼저 와야 되는데 1월 4일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4일 날 1시 반에 마틴 총리라고 네덜란드 총리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네. 12시 반에 이제 서두 공항에서 이제 북경 공항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도록 했어. 그날은 북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교포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날 공식 일정이 시작됐는데 그 전날 1시 반에 1시간 뒤에 왔던 이제 네덜란드 총리는 국빈 이제 정상회담을 했죠. 양국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측의 요청이 있었고 그 전으로 좀 돌아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간담회였습니까? 거기서 네. 올 한해 내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근데 중국에서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중국에서 바로 이걸 받아서 그럼 빨리 성사시키자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전에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성사시키면서 뭔가 좀 긴장 관계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좀 밀월처럼 돼 있는 것이 중국이 거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뭡니까? 그러면 민감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서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새 구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민감한데 중국한테는 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거 내가 잘 몰랐는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 나왔죠. 예. 이 말은 뭐냐? 모르는 척하고 일단 해결해 주는데 이거 그러면 빨리 좀 정리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좀 자, 그래서 양국 정상의 이제 공동 성명이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면을 보면 빨리 만나야 되는 상호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럼 그것은 이번에 의제로 다 던져놓고 다음 정상회담 때 충분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사실은 많이 여기서 밝혀지네요. 진짜 한국 언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취재하고 있잖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한국 언론 나오지 않는 거? 예. 대기업 총수 포함해서 200명이 경제사절단으로 갔잖아요. 네. 이게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때문에 못 갈 뻔했대요. 2주 전에 알았잖아요. 그 일정을 다 조율하고 그게 풀어지고 또 가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우리는 200명이죠. 중국은 몇 명 대충. 정말로 경제 컨트롤 타워의 주요 사람들만 400명이 왔다고 합니다. 400명이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경제 사절 때는 600에서 800명까지도 있는데 진짜 주요 경제 컨트롤 타워는 400명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물꼬가 틀 것이다. MOU 체결했다고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 이제부터 빵빵 터진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제두인님께서 정기환 대표님 네덜란드 아니고요. 아일랜드 총리입니다 그러시는데 맞나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저도 보자마자 좀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우수근 교수님이 중국 중앙관공청이라고 우리나라 치면 이제 청와대 같은데 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에서 요건 확인해 보시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정상과 만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그만큼 배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자, 인프제님께서 그러니까 중국이 다음 날 바로 일본을 제재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가기 전에 정리를 해준 거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나는 한국하고 꼭 먼저 친해져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아주 굳건히 먹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서로 교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원래 중국 계획은 이제 3월 또는 4월로 예상을 하고 충분하게 수기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경에서 실제로 이제 한류 한한령을 푸는 걸로 대규모 공연이 이제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6월 이전에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 중에 중국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는 것인데 예. 이번에 한한령 왜 다 못 풀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중국의 요청이 있었고 대한민국도 기왕 가면은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중재자 역할 좀 하자. 그리고 일본 방문은 예정돼 있으니까 중국으로 갔던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수상이 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뭐 대화의 문만 열려 있다. 그러나 나는 발언은 그 양안 문제,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할 마음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완전 뿔이 나가지고 야 그러면 바로 수출 통제다. 히토류 가지고 히토류, 나왔죠. 네. 2차 지금 또 수출 통제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갈등이 격화됐는데 어쨌든
한국과 중국이 만나고 있을 때 중국에서 보면 다카이치가 갑자기 나와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72년도 양국이 국교 정상화할 때 했던 내용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화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면서 나 이거 좀 처리할 마음 없다 이러니까 뭐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융단 폭격식으로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실, 사내 총리는 조금 약간 아마추어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아주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좀 난감해졌습니다. 미국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중국이랑 이제 계속 뭐 이 관세 문제로 아웅다웅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결말을 조금 지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주책맞게. 갑자기 일어나더니만은 주책맞게. 아니 나는 대만 문제 생기면 우리 개입할 거야. 우리 그러니까. 자기 때 있어. 이러니까. 생존의 문제다. 뭔 소리야 이게 너무 뜬금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거기서 이제 백업 해주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이번에 사실 이 외교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챙겼고 뭘 이득을 얻었고 이런 거보다 사실은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타이밍이 진짜 완전 촌철 타이밍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은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다가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고 중국만 보면 안 되고 사실 한중일 요 세 가지를 다 이게 같이 봐야 되겠죠. 뭉뚱그려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밸런스 있게. 그런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일본에 먼저 가지 않고 중국에 먼저 갔다. 네. 이건 진짜 신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저는 대통령이 야당복이 많다 그러는데 일본 총리 복도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딱 이분이 이렇게 주책 맞은 분이 이게 나타나셔가지고 괜찮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 아니, 뭐 있다. 저도 너무 전적으로 잘하고 있다. 동의하고요. 그 운이 좋다는 건 원래 이제 천운이 있대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받쳐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더라도 그렇죠. 시와 장소가 맞지 않으면 이게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두이님께서 올려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총리가 아일랜드가 아니고요. 맞았군요. 아일랜드 총리고요. 그리고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이제 공식 방문을 했다. 이게 이제 국빈 방문은 아니고 공식 방문했다는데 제두이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어디 듣고 하는 이야기는 잘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 노력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기자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순방은 같이 못 따라갔었는데 이제 좀 갔다 와서 이제 그 어쨌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핵 문제 중재자 요청했었던 것도 밝혔고 사실 이런 게 오늘 저도 좀 점심을 이제 취조원들이 먹으면서 들었지만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갔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 2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정말 그냥 대단하네. 샤오밍 셀카도 사실 그 전부터 대통령이 직접 빨리 개통을 해놔라라고 했던 것도 와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 개통을 왜냐면은 해가지고 이거를 갔네. 셀카를 찍을 생각을 하고 네, 그 개통해갖고 샤오밍 어때요? 4를 네. 쓸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예. 개통을 미리 해라라고 요청을 했고 본인이 사실 다 아이디어를 다 낸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셀카 찍는 거는 즉석에서 생각해냈는데 네, 핸드폰은 미리 개통을 해가지고 갔다. 일단 가져가야 네, 된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어떤 대통령을 어쨌든 체포한 이런 좀 민감한 상황에서 미국의 반발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 지금 국제사회의 미중 관계 역학구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 네. 이런 걸 저는 사실 외교 안보 이제 행정관님들이 정확하게 본인들이 회의 내용을 저한테 오늘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런 것까지 정세를 다 파악하고 어떻게 중국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북핵 문제 중재자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다 파악하고 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이제 북핵의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사실 한국의 어떤 비핵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더 이상 이제 관심이 그렇죠. 없다는 게 명확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장 먼저 하기 시작했지만 그거를 이제 대통령에서 뭔가 파악하기로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중국한테 아시아권을 너가 해도 돼 이런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러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중국한테 붙을 수밖에 없고 중국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정말 빠른 시일 안에서 회의를 계속하면서 좀 전략을 완전 철저하게 저는 짰다고 보고 그렇게 좀 듣기는 했어요. 아니죠. 저는 이제 국제의 이 관계가 참 애매한 게 사실 트럼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뭐 시진핑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트럼프, 시진핑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
셋이 다 이재명 대통령 막 도와주려고 서로 그냥 나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네, 다른 예. 방향으로. 근데 너무 이상한 게 트럼프가 보통 자기가 이렇게 안 바쁘고 정신이 없지 않으면 우리한테 뭐 한마디 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상하다. 지금 외신 보도 또는 이제 국내 국제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가 결국 이제 중국이 위에나로 베네수엘라 이제 석유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달러를 패스한다. 네. 그리고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있으면 바로 북미 대륙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매우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개입한다는 거 보여야 남미 쪽으로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확장되는 것을 이제 막는 거. 이것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절체절명이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석유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 대신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싼 또는 이제 대만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하는 대로 좀 양보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FAFO죠. 이제 Buy Now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이제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까불면 죽어. 까불면 죽어 이제 이렇게 했던 것도 결국 김해 공항에서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가는 모습으로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심하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남미에 대해서 아예 중국은 손 뗄 각오하라. 절대 너희가 여기 와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아니 거기 들어와서 중국이 세력권을 확장하면 안 그래도 1대1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중앙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이 중국의 세력 확장도 미국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필리핀을 네. 내세울 수도 베트남을 내세울 수도 또 이게 안 되는 거고 이미 이쪽 바다는 다 지금 영토 분쟁 지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미까지 아예 중국이 등장한다. 거기에서 돈을 뭐 몇 조 달러씩 투자를 해낸다라는 것을 미국으로서 이제 허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로 야 중국 봐. 베네수엘라 내 친구에서 정리했으니까 이쪽은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용인을 해줄 테니까 만약에 이 선을 넘어서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라고 하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금 어떤 존재로 보여요. 그나마 중국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만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좀 지정학적 또는 지금 현재 시기적인 상황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역할도 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재단 챙길 수 있는 국면이 와 있다. 그게 이제 똑같이 돌아가면 그 기왕이 하는 거 그럼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쎄쎄 빨리 오세요. 한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회담을 하면서 일본에도 할 말 좀 하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읽혀진다고. 빈맨님께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면 일본은 사면초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 때문에 미, 중, 한일 관계의 판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만약에 이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어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릴 수도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일단 방중은 안 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딜 와. 네. 요즘 바깥에 나가면 이 금기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식상하다. 그 윤석열 이런 꺼낼 필요 없다.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져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 얘기가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국 근거 없는 혐오 정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게 이번 회담의 골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의 배경을 좀 알고 있는지 두 분이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네, 저는 많은 어떤 패널들이 도대체 대통령이 너무 저렴하게 어쩌라고요라는 말을 쓴 게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저 말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말처럼 우리들에게 다 귀에 딱 꽂히면서 그걸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대통령이 사실 어디 있나. 저는 아주 무슨 언어 천재처럼 느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기자는 아니고 그 조선비즈 기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현중 관련된 내용 혹은 중국 사람들이 안 좋은 이런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전제로 깔면서 이제 저런 질문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얘기하면서
그럼 김범석이 미국 사람인데 왜 미국을 난 싫어하니? 저는 이 얘기가 아주 정확한 그 팩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결론적으로는 일부러 중국에게는 사실은 되게 중국 국민들이 보기엔 되게 좋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생각해서 발언해 주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타이밍과 공간에서 저런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왜 저기서 얘기했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면 되지. 왜 괜히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욕해. 막 이런 사람들 사실 있던데 나는 그런 비난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에서 했으니까 저 발언이 그쵸?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네, 중국 예. 그 한복판에서 어쩌라고요? 라고 너무 얘기하니까 정확한 말이죠. 예. 이게 의미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어쩌라고 했으면 또 우리나라에서나 뭐 국어에서 또 저거 봐라 또 이러면서 그치, 또 난리는 그치. 났겠지. 그치. 이게 임팩트는 없었을 겁니다. 예. 민들레님이 맞아요. 전 국민이 쉽고 알아듣기 쉽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혜영님, 네, 어쩌라고가 아주 딱 맞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고상한 말만 하는 것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단어가 우리들에게 정확히 와닿는 것 같아서 참 잘하시고 특히 본질을 깨뚫는 저런 질문이나 대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제 발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한 건데 그거 왜 항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검찰 편을 들고 있는 이 이상한 습관들. 그런 무죄를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무죄를 받았겠어요. 그걸 1심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서 자기가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으니까 봐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논리가 얼마나 허구냐. 검찰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이거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세상 바꿀 수가 없다. 검찰이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지 전 국민들이 아마 본인이 당해봤으면 훨씬 더 많이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도 제가 딱 꿀밤 한 대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항소하지 않으면은 뭔가 봐준 것처럼 느끼는 이것도 저도 이미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되어 있는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고 쿠팡 문제도 똑같은 방식이다. 만약에 조선족이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동포 중에서 한 사람이 중국 국적인데 이제 걸렸다. 네. 그럼 이게 중국 문제예요? 아니면 조선족이면 북한 문제예요? 아니면 그 조상 문제예요? 네. 그럼 이미 2대, 3대 전에 중국으로 넘어갔던 우리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예단과 편견에서 없애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 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에게도 깔려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자각을 주는 것이라고. 네. 자, 저는 이번에 또 아주 좋은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해 구조물 철거 관련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됐었어요. 저런 발언하면 또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경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요? 제가 아까 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 조금 더 하자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나는 몰랐는데 알아서 들어줄게라는 배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아니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말 배짱 한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재명이었다. 아까 그 샤오미 우리 핸드폰 네. 우리가 지난번 방송할 때 이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일 거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예상을 했었고 근데 우리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맞았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기획한 거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주 에이펙 때 살짝 두 분이서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되게 가볍게 위트 있게 언급을 계속했고 그래서 시진핑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겁게 다가간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시진핑이 이번에 선물을 준 거구나 대한민국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승은 기자도 사실 이 분야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좀 대통령실 안에서의 포인트는 미국의 반발이 없는 거.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대통령께서 발언했던 걸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또 지금 일본에서는 오히려 뭐 아사히 신문 이런 데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혀 뭐 부정적인 의견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결국에 중국이나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그때 양국 정상이 경주에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 네. 이미 둘이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이번에 이게 좀 잘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이유는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어떤 권한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본인 안에 이렇게 딱 좀 두기 위해서는 패권 위에 정확하게 올려서려면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이런 좀 그걸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해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돼야 어쨌든 이번에 한국이랑 이제 기존의 제조업을 넘어서 경제나 신산업 분야에서 AI 이런 것들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을 하고 이제 좀 수출이나 이런 거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서해 같이 이런 거가 좀 약간 걸리고 이러면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 서해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되어야만 한중의 관계가 굉장히 더 발전할 수 있고 네. 그 대통령이 오늘 또 이제 대수보에서 얘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대도약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신경을 썼지만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방중에 있어서도 가장 제일 중요한 건 경제였고 이 경제를 위해서는 서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평화적으로 모든 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니까 일관성 있게 시진핑이 공감을 했다. 이러면 바로 이제 실무 협의는 사실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다고도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저도 있다고. 맞습니다. 제가 좀 유식하게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들어보면 그래서 의미가 있다. 제가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네. 제가 박사과정 전공이 뭐냐면요. 네. 그 중국의 대외 협력, 대외 전략 뭐 이런 쪽이에요. 안 믿어지죠? 박사과정도 하셨어요? 박사 소료까지 해서 논문을 쓰다가 이제 발표를 못하고 말았는데 네. 강대국이요. 특정한 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영토 분쟁을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상대국이 협상하자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전 세계 역사에서 강대국이 특정 지역에 영토 분쟁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하고 나서 협상하자고 나와서 테이블에 올라앉은 적이 없어요. 강대국의 논리는 뭐냐? 우리 마음이지 뭐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조물을 설치하잖아요. 저게 애매한 지역입니다. 양쪽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공동 수역 같은 게 있는데 이게서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중국과 한국이. 네. 거기에 경계선이 불분명한 그 공동 경제 수역에 중국 쪽에 이제 그걸 설치를 해버렸다는 거죠. 매우 애매한 상황인데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중국이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국제관계에서. 그렇죠. 특히 러시아와 지금 일본이 쿠릴 열도 가지고 몇십 년째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필리핀에 가면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베트남 계속 싸우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도 싸우고 있어요. 네.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했다는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지배되는 논리에서 상당히 벗어나 물러선 것이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토 점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저 바위가 있어요. 네. 이 위에 구조물을 한 50m 올리면 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 무주지 선점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는 먼저 기대 꽂는 놈이 이게 자기 땅이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또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했던 구한말, 일본으로 보면 제국주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제 무주지 선점의 원칙을 가지고 땅 깃발을 꼽았어요. 그게 국제사회 소위 말하는 식민지 정책을 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영토 확장 전략인데 그렇죠. 일본이 그걸 했죠. 없는 데서 구조물을 세워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일본은 끝까지 구면서 우리 영토라고 해서 지금 영토 분쟁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태평양 쪽에 많이 나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올려놓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5년, 10년, 20년, 30년 해결이 안 돼요. 계속되죠. 네.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재밌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 반응-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자, 뭐가 자. 재밌다는 거지. 지금. 어쨌든 알아듣겠어요. 제가 알아듣겠는데 일단 의식은 인정할게요. 아트조 워히스토리님이 중국이 원래 자존심 굳힐 나라가 아닌데 많이 배려해준 것 같습니다. 이러셨고 구동유진님도 일본 애들은 공구리 먼저 부어놓고 자기들 영토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본이 원래 그 수법이거든요. 예, 예,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참 잘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결론은 근데 공굴이 이런 말을 쓸 건데 제가 그걸 안 써서 그런지 근데 모르겠는데. 뭐가 재밌다는 건지 알아들으셨어요, 솔직히?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민감한 영토 아이고, 문제를 참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게 공동 경제 수역을 어떤 식으로든 구획을 하자. 그럼 네. 중국은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받아낼 거예요. 보십시오. 이걸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서해, 우리는 서해고 일본 쪽, 중국 쪽에서 보면 동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황해라는 이름을 쓰되
거기에 공동 경제 수역을 공동 의료구역이나 오히려 범죄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뭔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평화의 모델을 마냥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거는 인류사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래서 국제 분쟁 지역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대한 모델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V7C님 정말 재밌습니다. 아, 정말 비장하게. V7님 너무 고맙습니다. 비장하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 재미는 없었고요. 뭐.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너무 좋은 말이라서 제가 박수를 속으로 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이게 재밌습니다. 푸바오. 아, 우리 그 판다. 아, 일본에서는 사실 판다 다 이렇게 회수했는데 우리는 푸바오, 판다 이렇게 되어 네.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푸바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힘들겠죠. 예, 왜냐면 네. 이제 푸바오도 좀 나이가 있고요. 나이가 이제 그 함부로 막 비행기 타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걔도 우울증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판다가 3마리 정도 있죠. 네. 그 친구들 예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 생각할 때 좀 강한 리더십의 전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조금 이게 사전말로 시쳇말로 깡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이. 네. 제가 지난번 경주 에이펙 때 뭘 느꼈냐면 시진핑 앞에서 중국 핸드폰 놓고 아 이거 백도어 있는 거 아니야? 네. 이 워딩 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극우 친구들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거 친구들. 인정을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이런 워딩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바로 딴 사람도 시진핑한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시진핑 너무 좋아하잖아요. 시진핑이 밝게 웃었는데 저는 이 외신을 한 20년 봤거든요. 시진핑이 그렇게 밝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시진핑 이번에 셀카 찍을 때도 그렇게 막 엄청 네. 멋있게 웃어요. 웃고 네. 그러니까 그런 웃길 수 있는 생각 아닌데.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지 않나. 아.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이 서해 구조물도 사실은 이번에 설란 1호, 2호가 2024년에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네. 한 16개 정도의 그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란 1, 2, 2호가 우리 쪽이랑 좀 많이 가깝고 그거를 이제 중국 쪽에서는 어업 보조 시설 거기에서 뭐 연어를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되게 안 좋게 봤던 건데 그것까지 시진핑 앞에서 그거 진짜 연어 키울 거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무서워 소름 돋아요. 솔직히 이렇게 딱 콕 찍어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좀 무섭기도 한데 좀 무섭죠 사실은.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요 얘기 어쨌든 들어보겠습니다. 푸바오 너무 귀여운 푸바오 얘기 한번 들어보죠. 급하게 실물은 못 주고 돌려주는 사진만 찍어 돌려주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각자 제자리에라고 하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중국이 우리한테 줄 거는 내가 보니 아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뭐 있으면 그래서 푸바오라도 줘라.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푸바오라도 빌려줘라. 뭐 중국에서 우리 걸 뺏어간 건 없으니까 별로. 어쨌든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막 설명하시는 건데요.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기증하기로 하고, 네, 푸바오 대여 요청, 뭐 그러니까 푸바오라도 이게, 줘라 이거죠. 이번에 조금 특별한 외교, 그러니까 이번 외교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칭찬할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감성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님은 또 인민당의 그 붉은 한복을 입고 갔던 것, 그리고 셀카를 찍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조회수가 또 수십만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틀어서 더 이상 이제 이념 외교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용 외교 하되 중국이 좋아할 만한 감성 외교까지 다 같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푸바오도 사실 되게 MZ 세대들이 엄청 인기가 있었고 되게 더 좋아했잖아요. 그런 감성을 사실 국민들, 중국 국민과 한국 국민들 모두를 건드리기 위해서 푸바오라는 어떤 한중의 우호적인 그 MZ스러운 그 상징물을 좀 많이 언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교 천재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약간 그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걸 다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잘 하셨기 때문인 것 같고요. 아, 우리가 이제 아까 백도어 얘기 관련해서 구독 유지님이 그게 아니고요. 통신 보안 되냐고 네. 말씀하신 거였습니다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이제 인민들이든 국민들로부터 투표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8년도까지 지금 임기거든요. 네. 그러면 2028년도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번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터예요, 그 사람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네. 15년이 이제 지금 되고 이제 네 번째, 그럼 이제 역대 중국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출범하고 나서 4번 연속으로 이제 국가주석을 하는 최고 통치자는 유일한데, 네. 지금 샤오미라는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찍어서 지금 뭐 중국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 샤오미를 이렇게 이제 띄워줬으니까 그걸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황남빵 띄워주고 우리 대통령 가서 샤오미를 띄워줬으면 샤오미가 갖고 있는 이 국제 브랜드 인지도 중국 사람 그리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한국 대통령이 와서 샤오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뭐냐 이래 되니까 삼성전자, LG, 현대차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중국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 어떻게 됩니까? 2028년도에 물론 무난하게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에 도장 찍어주고 온 거예요.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남으로써 야 어떻게 4번이나 해? 20년이면 장기 집권이고 독재인데 라는 의견이 왜 중국 내에 없겠어요? 그러나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급진전시키면서 미국은 진정시키고 한국은 진전을 지키고 네. 이런 방식으로 딱 가고 있으니까 야 이게 중국 국가주석으로 제대로 지금 인민들한테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고 왔으니까 뭐 구조물 해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더 많은 것을 실제로 중국에 요청하더라도 시진핑과는 충분하게 우리 대통령이 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오찬 중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 본인 이제 대통령이 직접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샤오미에. 사실 그게 이제 샤오미 셀카 이후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샤오미 셀카 왜 찍었지 이런 거에만 주목하고 그렇죠. 이 디스플레이가 한국산이다에 대해서는 크게 조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답답한 본인이 거야. 답답해서 네. 이거 디스플레이는 한국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중의 합작의 작품이니 내가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또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좀 궁금했습니다. 뉴스캐스터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용주 캐스터님. 네. 대통령이 뽀재명? 뽀재명 얘기를 했어요. 아, 뽀로로. 뽀로로. 그러니까 그 SNS 글을 소개를 하면서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런 기고글을 소개를 하면서 북한하고 같이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말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 공영하는 날이 오겠죠.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뽀재명과 뽀정은은 이재명과 김정은을 이제 뽀로로와 뭐 연결해가지고 좀 말을 하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뽀로로가요, 사실은 한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네, 네. 맞습니다. 2003년에 EBS에서 방영이 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이 애니메이션을 진짜 잘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디즈니의 포카혼타스랑 라이온 킹 있잖아요. 네, 그게 네. 90년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를 하청을 북한에 맡겼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2003년에 한국 그 회사 아이코믹스라는 회사에서 그걸 기획을 하고 이제 한 시즌 52편이 한 시즌이었는데 22편을 북한에서 만들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게 뽀로로가 약간 남북 합작의 상징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이고 귀여운 것들이 나오는데 북한의 그 사회 자체가 약간 좀 경직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뽀로로가 걷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지 않고 자꾸 이 각을 잡는 거였어. 아, 북한 네, 분처럼? 북한군처럼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봤는데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부드럽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됐죠. 심지어 원래 뽀로로를 우리가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3D로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도 또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사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사실 어떤 민족입니까? 쇠젓가락으로 콩 집어먹는 민족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거 외국에는 절대 못해요. 그런 민족인데 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라도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똑똑하네. 이런 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진짜 내가 기습적으로 물어본 건데. 아 그래요? 네. 각본이 없었어요? 네. 야, 너무 보통이 대단한데. 아니구나. 근데 어쨌든 보통이 중요한 아니야. 건 우리는 애니메이션 사실 우리나라만 나는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 근데 북한도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피해는 손기술이 이게 진짜 다 예. 있군요. 대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고글은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소재로 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남에 성사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히 펭귄은 함께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유전자에 새겨놓은 동물이다. 남북에 그런 유전자를 새길 순 없을까? 뽀로로를 사이에 두고 뽀재명과 뽀정원이 만날 수 없을까라는 게 바로 이 기고문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요거를 또 대통령이 언제 이렇게 딱 포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딱 X에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영애님이나 아트조님, 뭐
김봉선 선생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모든 면에서 와 이재명 대통령님 최고야 이렇게 서피린님 연임하자 1500년 뭐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오는 거는 지금 대통령 이번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호응과 반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기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조한유님께서 오늘 이상호 기자가 중국 취재한 걸 얘기를 해줬는데요. 중국 유튜버 구독자 1억 명 방송에서 셀카가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하셨고요. 최기원님도 중국은 러시아, 미국 다 한국에 필요해서 북한문이 열려야 서로가 살 길이지 않겠습니까? 북형 열차는 달려갈 겁니다. 빠르면 27년 가을부터 이러셨는데 진짜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전 대한민국의 살 길이 결국은 뭐 더 이상 뭐 인구 아무리 늘리라고 해봤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북한하고 같이 손잡고 이념은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 협력부터 먼저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왜 이게 들어오죠? 오늘 스픽스 정말 재미지네요. 스픽스 생방 재밌네요. 현역 할미님과 소인선님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좋아요 좀 누르면서 이 방송 봐주시면 더 네, 좋겠습니다. 한 4,000분 여러분께서 들어와 계신데 요즘 며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며칠 동안에 우리 방송 너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방송 한번 달려가 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여경이 좀 바뀌고 있어요, 확실히. 네, 기자님들이 취재를 잘해오니까 이게- 저도 오늘 취재한 거 있으면 나중에 깜짝 놀랄 네.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정계환 대표가 요즘 또 취재 정말 이렇게 물이 올랐습니다. 취재한 거 솔직히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전 이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경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해오셨다고요? 자, 김경지검 시의원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거냐 돌아오지 않을 거냐. 그래서 김경 시의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어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보면 미국에 망명 신청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이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라든가 강선우 의원과 이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으로 갑자기 넘어가서 자기는 뭐 애가 있어가지고 2주 전에 뭐 해놨다고 이런 얘기 했는데 난 곧 갈 거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돌아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계환 대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안 올 수도 있고 상당 기간 늦출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이 망명 신청하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치면 더욱더 오기가 어렵다. 뭔가 이제 그거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기자들이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 않죠. 미국에서 이제 전화가 들어가긴 하던데 왜 이 사람이 못 들어오느냐. 1억 원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일 가능성이 99.9% 아하.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런데 도피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보시죠. 이게 돈 1억이 나왔어요. 줬다는 사람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나와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제일 먼저 줬다고 의심되는 사람 부인하지만 이 사람이 증거인멸 우려가 생긴 거 아니에요. 바로 긴급체포까지는 아니라도 출국금지 조치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 아마 MIT 계열일 거예요. 미국 네, 동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로봇공학자인 모양인데 어쨌든 그쪽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누군가 배후에서 이것을 보장 또는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 누군지 찾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느냐 어떻게 자기 처지에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찰이 봐주려고 가고 해서 협의한다가 아니고 이거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니까 인터폴에 바로 요청해서 빨리 귀국을 종용하거나 아니면 여권 취소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죠. 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배후에 누가 있느냐? 국힘일 수는 없잖아요. 그 민주당과 연결된 누군가 이 사람 봐줄 수도 있다. 그래서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2022년도에 비례대표 의원을 하다가 2022년도에 원내대표.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이 되잖아요. 네. 지역구로. 그 뒤에 원내대표 선거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원내대표 할 때 그 당시에 지금 국힘 쪽에 의원이 75명, 민주당이 36명이었어요. 그때 두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원내대표. 이때 선거운동을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한 거 아니냐. 돈 돌렸을 거야. 당시 원내대표가 된 사람은 정진술 씨 의원이고요. 네. 그냥 마포에서 재선이 된 사람이고 정청래 당대표의 10년 보좌관 했던 사람입니다. 네, 예. 그 사람에게 두 표째를 떨어졌는데 실제 그렇게까지 표를 많이 얻게 된 것은 강선 의원이 문자까지 돌리면서 도와주세요. 이 사람 꼭 원내대표 시켜야 됩니다라는 말도 있었었고 본인이 시의원들에게 뭔가 뿌렸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뿌렸을 수 있다는 것을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의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제 국회의원 뭐 이렇게 제가 확인을 저는 이제 전원인데 이만큼 얼마나 뿌렸대요? 얼마나? 그까지 가면 이제 명예훼손 문제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저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돈질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 한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돈을 본인은 뭐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누군가를 만나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몸이 좀 아프다 하니까 집에 직접 찾아가서 집 앞에서 약을 사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서 서울시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전에 그러면 비례대표로 바로 서울시의원 2016년, 18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매우 소문이 안 좋았다. 아, 그래요. 그때부터 뭔가 큰 걸 던졌을 것이다. 던지고도 남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에 대한 오해를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왜 경찰이 지금 김경과 관련돼서 미적미적하고 있느냐. 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 이렇게 두면 폭로를 하든 아니면 이 사건이 질질질 끌려가든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왜 초동 조치를 지금 못하느냐. 그래서 꾸린 게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 혹시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럼 강선우도 1억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먹은 사람 없겠느냐라는 말을 우리는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김경이 이렇게 하고 있고 경찰과 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돈을 돌렸다는 의혹 제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공개해야 한다.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방침이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댓글창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지금 투표가 올라가 있어요. 김경 시의원 이번 주 기육한다 안 한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저도 지금 탁 눌렀는데요. 해보시면 어떤 분들의 응답이 많은지가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에서 제일 나쁜 게 돈 돌리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김경 이 시의원 이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기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터폴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건 지루하고 느리고 현학적이야. 이거 아닙니다. 요즘에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사람 여권 말소시키고요. 아하. 이민 단속국, 아이스. 요즘 그거 아주 핫하거든요. 네네네.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주세요 하면 바로 찾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자, 지금 또 하나 지금 정기환 대표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어떻게 김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사 중인데 쉽게 출국할 수 있었을까? 좀 전에 이제 경찰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뭔가 조금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정권의 실체가 누군가 도와주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이 정도 네트워크 도움을 받을 만큼 평소에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이 말이 오해로 끝나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지금 김경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당장 불러들여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법과 제도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김경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라는 이 소문을 진짜 들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김경 관련해 갖고 뭔가 좀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풀어버리면 다 끝날 수 있는데 그래 좋다 한번 해볼까 말까? 왜냐하면 강순우 의원하고 굉장히 친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갑자기 이 사람이 구청장 나온다니까 야 당신 왜 어떻게 구청장 나오냐. 그때부터 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슬슬슬 무기를 들고 장난을 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무기는 뭡니까? 과거의 불법적인 행위를 내가 정했고 당신이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충분히 하고 남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딱 터져 나오니까 네. 진짜 1억밖에 없어요?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1억밖에 없냐고요. 이 정도 했던 사람이 1억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다른 거 충분히 하고 남았겠지. 그래서 이것을 국힘이다 민주당이 다 따지지 말고 이런 불법적인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싹을 뽑아야 한다. 민주당에 불리하더라도 지금 빨리 뽑아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을 텐데 왜 이거 미적미적 하느냐. 그리고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시작했지만 나머지 조치를 하는 거는 눈치 보고 있나? 정권 눈치 보나?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것도 유야무야 비슷하게 되면 대통령이 또 나서야 됩니까? 이거 지금 지위 과를 막론하고 명확하게 찾으라는 말을 대통령이 해야 되냐고요. 민주당이 당연히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저는 선행적 조치를 민주당이 수사 촉구해야 되고 경찰은 누구라고 봐주려고 마음먹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김경 시의원 건이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강선우, 김병기 의원으로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김경 시의원 관련해서 서울시의회를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몇 곳을 하고 또 시당도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니까
제보 전화가 좀 많이 와요. 근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김경 씨 관련해서 네. 근데 김경 씨와 관련된 것은 다 돈입니다. 아까 캐스터님께서 돈을 뿌리고 걷고 그랬대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건 김경 씨는 뿌리기만 했습니다. 아직 거둔 거는 없어요. 그거 들어보지 못했는데 원내대표 선거 때도 금액이 그때 우리가 이제 아까 저희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억 단위, 한 1인당 억 단위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그것보다 또 낮은 금액으로 이제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보 들어온 게 동작구, 강서구, 영등포구 전부 다 들어옵니다. 동작구에서도 네. 돈을 뿌리고 그러니까 강서구에서도 아니 뿌리고 동작구 죄송합니다. 동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대문, 영등포, 강서구 그 지역에서 다 제보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제보가 들어오는 거는 너무 이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의원 2018년도 비례대표 됐을 때 그때 취재해봐라. 그때 김경 시의원을 비례대표로 밀는 사람의 돈 관리를 또 누군가가 했을 거고 그 누군가의 자녀가 그 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다른 계좌일 것이다라는 막 지금은 제가 취재가 아예 안 돼요. 근데 이런 비슷한 제보들이 중복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심히 취재하고 있고 전기한 대표님도 이 부분 되게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에서 이거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덮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도 이 부분은 이제 취재할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거 빨리 더 취재해서 빨리 털 건 털어야 된다. 비판 받을 거 있으면 그 전에 빨리 비판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국민의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시기를 조절해서 터트린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하고 결론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의원은 지금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미국에 갔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로 가버리죠. 그때부터는 한국으로 소환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한국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감방 안 사는 게 더 낫지. 재산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뭐 65억으로 신고했다고 하지만 실제 재산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 사는 길을 선택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정의의 관점에서는 들어와서 조사받아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초에 비례대표를 줄 때 엄청 착오를 했던 거예요. 호남 출신이에요. 병원장 집 딸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예, 이것도 뭐 방송에서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엄청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고 예술 쪽으로 하다가 대학을 연대심리학과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한양대학 이제 그 계열 전문대학에서 교수를 하잖아요. 그 완전히 이제 좋은 코스로 재산도 많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단 한 번도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가마타고 좋은 배경에 그다음에 아주 언어 표현 뭐 이런 것들이 품격과 격조를 갖추고 우아하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신뢰를 굉장히 많이 얻었죠. 근데 속으로는 이제 권력에 대한 이런 의지가 이제 남달랐고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훈련이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없죠. 호남 출신의 서울에 있죠. 잘 나가죠. 부자죠. 대학 교수죠. 이러니까 주도된다. 근데 이제 김아이도 좋은 거예요. 김아이가 뭐예요? 뭐죠? 김아이, 뭐예요? 똥김아이 뭐 이렇게 했어요. 기분 좋을 때 남한테 팍팍 쓰는 거를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래 이렇게 기분이 한다? 내키는 대로 하는데 이게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제 경상도에서는 이걸 똥기마이 좋은데 뭐 기마이 좋다 뭐 이런 말을 안생 처음 별말 처음 나 정말 저도 태어나서 처음 대구인데 들어본 얘기인데. 대구도 처음 듣는데요.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뭐 한국말로 어떻게 하면 똥기마이요? 똥기마이. 잘 쏜다 이렇게. 아니 산다 그래서 이런 건가요? 이제 뭐 하여튼 이제 남한테 이렇게 잘 이제 베푼다 뭐 이런 말인데 아이 갑자기 침이 또 튀어나.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격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민심을 잘 쓴다 이거래요. 민심도 잘 쓰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위 정치인들을 관리하니까 다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목표하는 거 동대문 구청장 한번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평창동에 저택에 살고 있어. 강남에 부동산 엄청 많고 재산도 신고 재산만 72억까지 됐거든요. 그 72억이면 실제 얼마쯤이냐? 한 100몇십억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 기업은 그 당시에 또 뭡니까? 주식을 쉽게 이야기하면 액면가대로만 신고하게 됐으니까 이게 평가액이 없어서 가족 기업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찰이 나오는 상가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 쓰기가 좋았겠죠. 넉넉하게 쓰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늘 선망이 돼서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정하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맞아요. 그 일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와 노력도 보통으로 아니 그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됐던 사람이니까 딱 지금 된통 걸리고 나서 보니까 와 큰일 났다 이런 사람 엄청 많을 거고 이 사람은 저는 안 들어오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최종 형량을 우리 생각하면 요즘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쥐기현 그리고 지금 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구형하는 거 딱 보면 이거 지금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 1억 이상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도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데리고 와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인지는 저는 첫 번째는 민주당의 몫이다. 두 번째는 경찰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마이에까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향 날리는님께서 AI의 기마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어로요. 일본의 기마이라는 말로요.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시원하게 쓰는 선심, 호기, 한턱 쏘는 기질을 뜻하며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은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기아 대표님께서 이제 그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추가 하나 제가 그 이제 취재하면서 들었던 내용 추가 하나 하자면은 이분이 본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제 후보로 이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진정성 있게 봤던 게 뭐냐면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심정으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난 열심히 일하겠다.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나도 네. 그럴 것 같아. 그 사람 이렇게 막 돈도 잘 쓰고 기마이도 우아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정말 잘 살고 또 그 고상한 말 하고 자기는 나는 빚진 마음으로 내가 진짜 베풀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아니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모든 이 조건들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정정당당하게 정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돈 주는 거야? 그게 더 빨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사람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구나. 그런데 저처럼 이제 똥기바이라는 단어나 쓰고 네. 막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생생한 이제 현장 언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품격과 그리고 이렇게 격조를 갖추고 그런데 돈도 많고 넉넉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이 생각을 잘못한 거지. 정치는 원래 돈 좀 써야 되는 거야. 정치를 잘못 배웠네.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본인은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프리패스 카드로 이제 썼던 것이고 여기에 이제 걸린 사람들이 실제로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정말로 본인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든 없든 지금 이 문제 그냥 개인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관련된 문제고 이번 기회에 네.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 싹둑 잘라낸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네, 자, 우리가 또 싹둑 잘라내야 될 사람들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한국 구구들이 지금 백악관 몰려가가지고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좀 잘라내야 됩니다. 백악관에서 인스타그램인가요? 거기 네. 몰려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잡아가라. 다음은 너 차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가서 마두로를 납치해 왔지 않습니까? 네. 마두로를 납치한 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사진을 올리면서 저거요, 저 트럼프. 사진이죠. 네. 올리면서 FO라고 이제 딱 써놨습니다. 저게 뭐냐면 이제 FUC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로 하는 거죠. 까불다가 네. 너 한번 된탕 혼난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댓글들이 갑자기 한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저걸 실시간으로 보고 진짜 있었는데 부끄럽다 진짜. 처음에는 아유, 참. 영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와 잘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글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댓글 내용이 막 반미 친중 뭐 사회주의 독재자 뭐 새벽 배송해라.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믿습니다 트황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라. 이재명도 체포해 주세요. 체포해 주세요. 이두로도 잡아가 주세요. 이두로 누구야? 잡아가 달라. 부정 선거가 있다. 막 이러면서 몰려가 가지고 너무 창피해 죽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부끄럽네. 저런 걸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한국 구구들이고 윤석열 구해달라 이런 네. 얘기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 안 되는 거 너무 잘해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우도 전 세계에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극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외국 극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고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이게 극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극우는 우리나라 정말 최악이야.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리더 완전 독재자. 이게 방향 자체가 완전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를 너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인가 저게 뭐지? 이게 제가 알던 극우랑은 너무 다른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성창경 TV에서도 트럼프 이재명에게 충격 경고했다.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것이라는 양 가짜뉴스를 좀 퍼뜨리고 있고 특히 과거에는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이끌고 우리나라 윤석열을 구할 것이다. 뭐 이런 가짜뉴스도 사실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됐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 구구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겁니까, 기자님? 저는 이제 국회 정당팀에 출입 5년 이상 하면서 선거를 진짜 많이 갔고 현장에 많이 갔잖아요. 네. 거기서 항상 유튜버들을 많이 만나지만 당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걸.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 기자들이 이제 풀을 치려고 노트북을 들고 앉아 있으면 네. 유튜버들이랑 이제 어쨌든 자리 때문에 계속 부딪힐 일도 많고 그러네. 현장이 너무 혼잡하니까 당에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의 후배 한 명이 아파서 제가 대신 간 적이 있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게 격해지고 상황이 이래서 당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따로 커피 마시면서 이제 기사 쓰고 할 때 왜 이렇게 유튜버들이 너무 많은 거냐 하니까 당에서도 그 다 돈 되잖아요. 돈이 되니까 다 이렇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요즘 제가 이제 사실 고향이 대구거든요. 근데 대구는 민주당만 계속 출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저한테 야 스은아 우리 쪽으로 와. 왜냐하면 유튜브 하라고 막 저가 막 사투리 쓰면서 말을 하면 무조건 돈이 될 거야. 너 홍준표 딸이라고 해라. 아 진짜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홍준표 그 대표의 지역구에서 살았거든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대구 말로 좀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는? 말을 서울말 쓰는 거죠. 아니 서울말 씁니다 저. 아니에요. 아예 지금 자기네끼리 몰라. 네. 둘 다 모르는 거야. 지금 서울말. 몰라. 한번 어쨌든 해봐요. 그래도. 그래서 니 홍준표 딸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니 홍준표 딸해라. 딸이라 외쳐라. 외치면 너 후원 엄청 들어올 거야. 예. 뭐 황교안 대표랑 같이 부정선거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너 지금 기자 월급보다 한 5배 더 벌걸?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에서도 그걸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계속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데 굉장히 효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한다고 저는 무조건 느끼고 있고 당에서도 이거를 마냥 신념의 어떤 추종자들로 보고 있지 않고 결국에는 같이 어쨌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LLHH님이 구구 아니에요. 그들은 매국 세력이지 뭐가 구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거 주위에서 이야기하면 흔들리지 않나요? 야 월급 5배인데 나도 뭐 이판사판 가볼까 이런 생각. 아 전혀 아니죠. 그래요? 아, 신랑이 혹시 말리는 거 아니야? 아니 전혀 아니니까 또 여기 대표님이랑 같이 대구 출신 고향인데 근데 똥기바위도 모르면서. 기마에 왜 그거는 몰라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댓글로는 이 전라도에서 그 말 쓴다고 기마이라는 말을 쓴다고 올려놨는데 하여튼 일본어여서 제가 다음부터 언어 왜 순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 지금 전 대표님? 기마에 엄청 똥기마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컴플렉스가 있네요. 제가. 아니 근데 어쨌든 정말 극우인지 뭐 매국노인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씨 요 재판 끝나고 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에서 지기현 부장 재판부에서 1심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요. 무기징역일 것이냐 사형일 것이냐 이게 지금 화두입니다. 오늘도 내란 특검은 계속해서 분주히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지기현 부장은 오늘도 재판하면서 지난번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경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사형 구형 해야 한다. 네.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저는 지금 조은석 특검이 사형 구형 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여기 일단 한 표 던지고요. 네. 무기는 구형할 수가 없다. 죄질과 그리고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범죄 사실 하나 다 까발려 보면 이것을 무기징역으로 다룰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명확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제가 그쪽에는 출입을 못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쪽 이제 출입하는 이제 기자들한테 아니면 이제 제가 아는 기자는 다 국장급들이 물었는데 이 말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사형 구형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훨씬 더 무기도 아니 유기구형까지도 제가 최종적으로는 들은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평론을 조금 붙여야 되는 건데 솔직히 사실관계도 이것도 이제 들은 얘기인 거고 그쪽도 명확한 게 없고 그럼 만약에 제가 들은 것이 사실관계라면 나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솔직한 심정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그 얘기는 양분남 의원도 말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박은정 의원도 말했고 또 취재한 기자들 얘기도
실제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걸 미리 땡겨가지고 구형 자체를 유기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데요. 이제 그 얘기가 퍼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특검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법정형보다 하한으로 구형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의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검사들은 원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해도 무기징역은 구형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형을 구형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무기징역이 안 된다는 이유를 조금만 네네. 덧붙이면요. 이게 윤석열이가 저렇게 저질러 놓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을 단 1이라도 하면 100 중에서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자, 부하들이 다 잘못했고 그리고 국회는 민주당이 폭거를 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 논리를 갖고 있는 저 범죄자, 내란 범의 숙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로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내란이라는 것은 그 내란의 행위가 무엇인지 여기에 왜 갑자기 기준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죽었느냐 안 죽였느냐 그러면 지금도 무기징역 지 목숨 그대로 붙이고 있으면 절대 권력자가 무조건 겸해도 된다라는 전례를 만들 수 있냐고요.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한치의 반성도 하지 않는 저자를 어떻게 최고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윤석열 씨 진짜 뻔뻔한 게 국무위원들한테 아니 도대체 국무위원 니네들은 말이야 그날 회의하러 와가지고 이거 어차피 민주당이 그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를 많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상겸 해봤자 금방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나한테 왜 안 해줬니?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상계엄해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니네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또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금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잖아요. 모든 기사, 정치 기사 이런 거 다 보면 내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절망하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꺼지고 이 사형을 이제 받아서 차갑게 혼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절망감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도파민이 몰라오기 때문에 막 와가지고 막 헛소리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이러고 막 또 그 김용현 그 사람 나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게 다 도파민이 있어서 그래요. 마두로도 잡혀갈 때 해피 뉴 이어 했잖아요. 네. 다 같은 거예요. 도파민 도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검찰 구형을 앞둔 윤석열 씨하고 김용현 씨가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답니다. 윤석열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용현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7일 지기현 재판부 심리로 열린 내란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밤 9시 30분까지 재판이 이어졌었고 방청하러 온 지지자들이 특검이 발언하면 막 야유를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좋아하는 윤석열이나 뭐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의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막 박수를 치고 이제 이런 일을 많이 이제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기현 재판장이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때 윤석열 씨가 방청석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정숙하세요. 참 감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조용하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지지자가 많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영원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고 방청객들은 건강하세요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그 변호인단들,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페이스북인가 글을 올려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올렸네요. 김영현 장관님의 말씀을 공유한다. 존경하는 자유애국시민 여러분, 윤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의 공판이 먼저 진행이 됐는데 공판장에서 변호인단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들에게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력해서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달라 자유애국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변론을 보고 용기를 얻고 계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윤석열과 김영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이 사람들. 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강호 목사에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이제 한번 서부지법 보시- 난동 예.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됐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에 이제 그 걸음이라는 것은 조금씩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맞습니다. 저 소리 저렇게 한다고 한들 어떻게든 감방에서 오래 살아보면 정말로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반성을 두고 평생 남은 인생 전부를 반성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네, 김기중님께서 관저에서 총을 쏘서라도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걸 감경합니까? 이러셨는데 다 같은 심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정상국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우리들이 고맙게 여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까 뭐 유튜버들 극우적인 발언하면은 돈 된다 하셨는데 진보 쪽은 전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게 제가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리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셔서 카톡이나 문자 상담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감사한 그런 광고주입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내가는 요금이 부담될 텐데요.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는데요. 스픽스 채널 보고 상담받고 가입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이 추가로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게 되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먹을 걸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 민어.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립니다. 버릴 것 없는 민어를 보관하기 좋게 반건조 작업을 한 다음에 개별 포장을 했습니다. 국내산 민어를 깔끔하게 세척, 손질 한 다음에 깔끔하게 말렸습니다. 기름 두른 후라이팬이나 석쇠에 올려서 구우면 별미 민어구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특히 민어는 끓일수록 깊이 우러나는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지리, 탕 이런 걸로 만들면 너무너무 좋답니다. 보양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으뜸의 민어 저희들이 너무 싸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죠? 33,000원. 네, 초특가를 보내드리니까요. 스픽스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민어 맛있나요? 맛있어요. 제가 민어를 낚시로 잡아본 적은 있는데 그냥 놔줬거든요. 어머 세상에. 먹을 걸 그랬나 봐요. 30cm짜리 그러니까. 5마리나 줬어요. 많이 주는데. 저는 옛날에 박지원 의원님이 저한테 네. 보내주셨어요. 민어요? 네, 민어를. 어땠습니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양식으로도 좋으니까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날이 좀 춥지만 또 따뜻한 마음 가지신 분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니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가지고 하니까 그 기사의 무게, 뭐 중량감 이런 걸 떠나서 새로운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봉선 김님께서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스픽스 화이팅 해주셨고요. 지구 X3T님 오늘 재밌었습니다. 이러셨고요. 칸투카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그걸 놔줬나요? 죄송합니다. 민어 왜 나아졌는가? 네, 왜 놔줬나요? 네. 좋은 곡인지 몰랐어요. 네, 반건조 민어 목포 명물 목포 직성 33,000원이면 정말 거저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